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웃으면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암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8장 28절 이런 말씀은 안 외우려고 해도 외워지는 말씀인데 아직까지 안 외우셨다면은 진짜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제 외우세요. 참 귀한, 아주 참 귀한 말씀입니다. 방송실에서는 공산권 지도 모임하고 대한민국의 영광과 절망, 그리고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시대적 사명, 그 세 개를 딱 준비하시고 먼저 대한민국의 영광과 절망을 준비해 주세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소개했는데 제가 이렇게 집회를 나오면 아주 책을 두 권을 소개를 합니다. 책을 두 권을. 하나는 우리 역사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는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 알죠? 이분이 국무총리에 떨어지고 난 뒤에 야, 나라가 이래가 어떻게 되겠느냐 해서 서울대학교 대학원생들에게 국가의 정체성에 대해서 강의한 것들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인물 중심으로 아주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너무 좋은 책입니다. 누구나 읽고 정확한 역사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들이 꿈꾸던 나라, 그런 해가지고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거 아주 내용이 좋기 때문에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 문창극 장로님이 돈 벌 생각 없이 많이 보급하려고 이렇게 그냥 만 원에 합니다. 11,500원인데 만 원에. 이 책은 집집마다 한 권씩 꼭 소장해가지고 읽고 또 읽고, 특별히 젊은 자녀들에게 이 책을 읽혀주면 참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걸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되는 책입니다. 정말 요즘 정교조 이런 영향으로 대한민국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북한이 뭐 좀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이 책을 읽으면 탁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고신대학의 이상규 교수님이 월간 고신에 고신의 여성 지도자 해서 연재한 그에 있어요. 그래서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1집이 매진되고 2집을 우리 고현교회가 후원해가지고 2집이 또 청권 다 나가고 3집을 또 우리가 후원해가지고 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고신의 여성 지도자 13분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10명이구나. 13명이네. 13명 나오는데 세계적인 인물들입니다. 여기에는 손양원 주기철 목사님의 버금가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남자였다면 아마 엄청났을 것입니다. 원래 우리 고시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더군다나 여성도들은 자기들 숨기잖아요. 제가 이 책을 보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2집 3집 후원해가지고 책을 출판했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분이 무책산 기도원의 명향식 전도사님입니다. 명향식 전도사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30번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역이 어떻겠어요? 여자지만은 우리 한국교회의 신학적인 토대를 내온 박윤선 박사, 한상동 목사님, 이런 분들과 함께 민족 복음화를 언론했던 여걸입니다. 무책산 기도원을 세운다고 할 때 그 아랫마을에서 반대를 했어요.
지나치게 반대하던 그 사람, 소가 죽어버리고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무서워서 반대를 못하고 세워진 기도원이 무측산 기도원인데,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자 가운데 차영배 교수라고 있습니다. 지금 은퇴하신 이분이 한국 교회의 성령운동 하면 보통 조영규 목사님,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 할 줄 생각하지요. 아니고 차영배 교수님이 한국 교회의 성령운동의 시조는 무측산 기도원이다, 이럴 정도로 어마어마한데, 이번에 이제 우리 고신대학이 이렇게 인수를 받아가지고 고신대 경건 훈련을 했죠.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무측산 꼭 가보세요. 무척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차가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는데 올라가면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옵니다. 굉장한 데입니다. 그래서 이 책도 12,000원인데 만원, 교회들에서는 이게 선물로 하면 좋겠어요. 선물로 제가 오늘 좀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 참고로 사실 내 책장사입니다. 내가 지은 책도 아닙니다. 너무 좋아서 제가 집회를 가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또 어떻게 대표노? 오늘 제가 우리 역사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요새 우리 부교육자들 똑똑해요.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세계가 그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또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지난 2005년 미국의 투자 전문은행, 잘 보여요? 안 보이면서? 안 보이면 요리 오세요. 요리. 저쪽으로 좀 당기세요. 저쪽 왼쪽으로 확 붙으세요. 다 이쪽. 예, 해가지고 요리 오면 더 좋은데.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자기들의 순수 상업적인 목적으로 향후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서 한국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2020년이 되면은 이탈리아를 제치고 G7에 들어가고, 2025년이 되면은 1인당 GNP 5만 달러로 미국, 일본 다음으로 잘 살고, 2050년이 되면은 1인당 GNP 8만 1,462달러로 미국 다음으로 잘 사는데 삶의 질은 세계 최고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2005년도가 언제냐 하면은 1997년 IMF가 터졌잖아요. 그때 금모으기 했죠. 금반지 돌반지 낸 사람 손 들어봅시다. 낸 사람. 이 동네는 영 안 냈는가 봐. 애국자가 몇 명 없네. 예. 우리가 IMF 때 내가 그때 서울에 있었는데, 나라가 이거 주저앉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거든요. 근데 2005년 되면은 나라가 주저앉지는 않겠구나라고 생각하던 때인데, 미국의 투자 전문은행에서 저런 말을 하니까 우리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이 불안한데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당시 한국은행 금융정책과장 김태동 씨가 이 보고서를 가방에 넣어가 다녔답니다. 그래, 왜 넣어가 다니냐 이래 물었더니 기분이 좋아가지고, 한국의 미래가 너무 찬란하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했다 해요. 자, 그런데 이 골드만삭스에서 한국이 저렇게 엄청난데 저렇게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는 통일 한국이고, 하나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했어요. 고령화 문제. 지난 2015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남한의 두 가지, 북한의 두 가지. 첫째로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무궁무진한 지하 자원,
북한에는 지금 7천조 원의 지하 자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남한의 뛰어난 기술력과 자본력이 합쳐지면은 통일 한국은 이거 감당을 못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2012년 유엔 통계 북한의 1인당 GDP는 583달러입니다. 1970년대보다 북한은 더 못 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인당 GNP 1,000달러를 돌파한 때가 1977년도인데 수출 100억 불. 2012년에는 우리나라가 1인당 GNP가 23,052달러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통일 한국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남한은 8만 달러를 넘어서 미국 다음으로 잘 살고 삶의 질은 세계 최고고, 할렐루야, 굉장하죠? 북한, 우리 남한이 2012년도에 23,000달러인데 세계 10위권이잖아요, 그죠? 근데 통일 한국이 되면 북한이 6만 달러를 넘어서 남한보다도 3배나 더 살는 건 더 잘 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통일은 남한에도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북한에도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력 통일, 적화 통일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따라할까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주의, 평화적인 남북통일, 복음통일, 할렐루야. 복음통일은 우리 믿는 사람의 꿈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화통일, 공산화 통일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통일, 시장경제가 자유롭게 보장되는 통일, 그런 평화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소원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 고령화 문제가 됩니다. 자, 유엔에서는 1997년도부터 해마다 유엔 미래 연구 보고서라는 것을 발간합니다. 유엔. 자, 거기에는 전 세계 50개국에서 2,500명의 전문가들, 교수, 학자, CEO들이 15가지 주제를 가지고 논의해서 결론을 발표를 하는데, 지난 2009년 유엔 미래 연구 보고서에 보면은 한국과 관련하여 한국이 지금 저출산이 심각한데, 지금 현재 이대로 한국의 출산율이 유지가 되면은 2750년이 되면은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멸종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5,000년 역사라는데 정확하게는 4,350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루어왔던 우리나라가 지금 같은 요 추세로 나가게 되면은 2084년이 되면은 이제 불과 한 60년 남았죠.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2750년이 되면은 대한민국이 망하게 됩니다. 심각하죠. 자, 그래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20명이 결혼하면은 11명 조금 더 나요. 12명을 안 낳는데, 요대로 이사를 안 한다고 가정을 하고 딱 해보니까 부산에는 2413년에 마지막 출생자가 태어나서 저때 되면 한 120살 삽니다. 2530년쯤 되면은 부산은 무인도가 됩니다. 부산 해운대 가봤죠? 센텀시티 가봤죠? 평당 한 1억 하죠, 그죠? 아파트 몇십억 하지요. 여러분 그 통째로 앞으로 공짜로 가지세요. 오래 살기만 하세요. 그 완전히 빕니다. 사람이 없는데 진짜로. 해운대 신택의 센텀시티 그 통째로 공짜로 가지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부산이 그렇게 됩니다.
경기도에 2621년도에 마지막 생존자가 태어나서 경기도 이제 2750년이 되면은 한반도에서는 인구가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세계적인 인류학자 데이빗 콜먼 교수가 지난 2006년에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소멸될 나라 1호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20명이 결혼해서 12명 채 못 낳는데 이렇게 되는데 저것보다 더 빨라집니다. 금년 통계해 보니까 1.03명을 낳습니다. 20명이 결혼해서 10명 조금 넘게 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700년까지 안 되고 아마 한 2600년 이상으로 한 2500년쯤으로 줄어들지 모릅니다. 이 상태라면. 이게 저출산 문제가 정말 우리에게는 심각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대로 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2020년, 2025년, 2050년 그렇게 찬란한 조국을 맛보면서 조상 대대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민족을 이어가야 되겠어요? 이어가야 되겠죠? 그래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애를 많이 낳아야지. 애를 많이 낳아야 되겠죠, 그죠? 우리 교회는 제가 애 결혼 주례를 부탁하면 교육을 시키는데 몇 가지 교육 중에 하나가 자녀를 3명 이상 낳겠다고 약속을 안 하면 주례를 안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작년이 대학생 이상 작년 출석이 1800명, 많이 올 때는 2000명이 넘습니다. 고등부 이하로 1200명, 1300명 됩니다. 매주 우리 교회는 출석만 3000명이 넘습니다. 그 제도에서 굉장하지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진주노의 서남 시찰에도 하나님의 역사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제가 2001년 8월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강도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늦둥이가 많아요. 셋째가 많습니다. 넷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아부가 따로 있거든요. 0살에서부터 4살까지 부모님하고 같이 참석하는데 몇 명 참석할까요? 몇 명? 200명이 참석해요. 유치부 150명, 유년부 1, 2학년 150명, 초등부 3, 4학년 150명, 소년부 5, 6학년 150명, 중등부 150명, 고등부 그보다 조금 작고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몇만 명 모이는 보다도 학생 수는 높습니다. 요즘 알죠?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데 주일 학생, 중고생 얼마 안 모이는 거 알죠? 우리 교회는 굉장히 이 자녀를 많이 넣습니다. 해가지고 양성순 집사님이 재작년에 아기를 가지고 45살인데 부끄러워가지고 기도 부탁을 못하고 있다가 입덧이 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를 부탁해가 애가 났어요. 얼마나 좋아. 특별히 그 신랑이 너무너무 좋아요. 교회도 열심히 안 나오던 사람이 애 놓고 노니까 얼마나 열심히 나오는지. 할렐루야. 우리 여집사님도 애 하나 넣어보세요. 신랑 잘할 겁니다. 소향랑 집사님 48에 늦둥이를 낳았어요. 이름을 환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내가 48에 아기 놓아가지고 그냥 있기는 내 인생이 아깝다. 그 갓난 아기를 데리고 새벽기도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출산 장려 정책을 하는데 딱 이제 태어나서 제일 첫 번째로 주일날 오면은 예배 마치기 직전에 애국자 입장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으면서 쫙 나옵니다. 오면 제가 이제 성경책을 딱 주고 애 3명 이상 놓겠다는 거 다시 한번 약속을 하고 축복을 하고 돌을 맞으면 돌반지 한돈, 반돈이 아니고 한돈, 셋째 50만 원, 넷째 100만 원, 다섯째 200만 원, 여섯째 얼마? 500만 원. 저 써냈다. 눈치가 빠르네 이 동네 본게네.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우리 부목사님인데 6째를 낳았어요. 우리 교회 오기 직전에 5째 낳아가지고 있고, 작년에 우리 교회 낳았는데 이제 사모님이 애 그만 놀랐고 이제 문 닫을까 했더니 그 하나님 하시는데 가만 놔놔라 해가지고 지금 7째가 날지 몰라요 지금. 지금 그래가지고 500만 원 내가 줬어요. 주고는 내가 우리 거제 시장님, 권민호 거제 시장님한테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이렇게 애를 많이 낳지 시장님 상을 주세요 해가지고 시장님이 조사를 해보니까 거제시에서 6명이 2명이라, 삼성중공업에 다니는 어느 사람 6명, 그래가지고 거제사랑 상품권 200만 원씩 줬어요, 내 때문에. 그리고는 작년 2016년 1월 17일 주일날 우리 고현교회 주일 낮예배 때 와가지고 내보고 이제 상을 줬어요. 감사패.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 목사님은 어쩌고 저쩌고 저출산으로 국가의 장래가 어려운 이때에 출산 장려 정책을 통해서 거제시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익금으로 이 패를 드립니다 해가지고 딱 나눠.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 패 내 서재에 딱 놔놨어요 이게 지금. 근데 거제시장님이 참 마음씨도 좋은데 이 보좌관들이 보좌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 따로 제 시청 공무원 한 사람 따라왔는데, 이왕이면은 그 사람들한테 200만 원씩 상품권 주는 거 나한테도 주지 왜 나는 안 주노? 그 200만 원 그 제시가 돈도 없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그 진짜로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 보좌관들이.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상품 받아가지고 내가 권동님 목사 보고 내가 빵도 하나 사줬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식구입니다. 딸 둘 아들 하나입니다.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시대적 사명 봅시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애 많이 넣읍시다. 따라 안 하시네. 빨리 하시라니까. 애 많이 넣읍시다. 45살 이하는 다 한 명씩 더 넣으세요. 지금 나라가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현재 나라가 지금. 한민족의 시대적 사명, 한민족의 시대. 내가 우리 역사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과연 우리 한반도 역사에서 이 한반도에 존재했던 많은 나라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으려고 했던 나라가 있었던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자, 오늘 우리 낮 공부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1. 읽어야지. 인류의 역사. 2. 3. 아멘. 하나님의 손에 인간의 생사화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나라의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김정은이 핵에 중국에 미국 일본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는 손길이 거두어져 버리면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김정은이 핵도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어떤 나라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첫째로, 둘째, 셋째, 넷째. 할렐루야. 자, 질문 2가지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시대적 축복, 장소적 축복. 이 두 단어는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반도 5천년 역사에 언제 시대적인 축복이 임했을까? 임했다면은 장소적으로 볼 때 한반도 전역일까? 우리 하동, 남해, 진주노예, 서남 시찰에만 임했을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한반도에 존재했던 나라들 가운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있었던가? 그 질문을 가지고 합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것은 금년 8월 15일에서 17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제5회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 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저도 강사로 갔습니다. 제가 강사로 가서 다른 분들 다 30분씩 설교했는데 나만 2시간 특강을 했습니다. 뭐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 할렐루야 교회, 그 다음에 유기성 목사님, 진재영 목사님, 또 미국 그 LA 사랑의 교회 노창수 목사님, 이런 분들, 김충건 교수 다 30분밖에 못 해서 그런 데는 30분 이상 하기 힘들어요. 나는 처음부터 내보고 2시간 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막 2시간 동안 쫙 했습니다. 굉장했을 것 같죠? 맞아요, 굉장했습니다 해가지고. 근데 자, 그때 제가 인천공항에서 독일 가는 비행기를 타고 내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왜요? 우리의 과거를 알고 오늘을 보니까, 또 저 개인적으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찢어지게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중학교 1학년 중퇴해서 너무너무 힘든 인생이었는데 예수 믿고, 내가 지금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2,000명 이상이 참석했습니다. 거기 박사님들이 가득 찹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거기에 나 같은 것이 강사로 가네. 여러분, 오늘 또 제가 독일 마을 다녀왔어요. 독일 마을 목사님 안내해 주셔서 감사한데,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독일까지 11~12시간이면 바로 프랑크푸르트까지 날아갑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1964년 12월 3일 날 독일을 날아가는데 7개국 8개 도시를 거쳐서 28시간에 걸쳐서, 시간상으로는 이틀이지만 날짜 상으로는 3일 걸려서 독일에 갔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그게 불과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대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을 일으키고 난 뒤에 어떻게 하면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이 가난으로부터 이 백성을 구할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던 대통령이 미국에 돈 빌리러 갔어요. 근데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군사혁명을 일으킨 나라를 도와주면 자칫하면 아시아가 불안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돌아서는데, 비서가 각하 우리와 같은 분단 국가인 독일에 한번 가봅시다 해서 독일 가는데, 대한민국에서 독일말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물어봤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8.15 해방이 됐을 때 우리나라 국민 80%가 글자를 몰랐습니다. 문맹률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날 때 우리나라 국민 80%가 문자를 해독했고, 지금은 세계 최고의 문자 해독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많이 유학을 보냈는지 모르는데 이승만 대통령 유학생으로 독일 유학 박사 1호 중앙대 교수로 있는 백영훈 박사를 불러서 정래혁 당시 상공부 장관과 함께 독일에 보냈습니다. 대한민국이 무슨 존재가 있습니까? 만나주지를 안 했어요. 만나주지를 않으니까 이 백영훈 박사가 자기 대학 은사를 찾아가서 반갑게 맞이하는 은사에게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자기 은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프리카의 저 미개한 어느 한 나라인데 어떻게 뭘 믿고 도와주겠어요.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매일 아침 6시에 교수님 문 앞에 서서 출근하는 교수님 사모님에게 눈물로 도와달라고
호소를 했어요. 저녁에 돌아오기 직전에 또 그렇게 일주일을 그렇게 하니까 교수님이 독일 정부의 고위 관계자를 만나게 해줬어요. 그분의 도움으로 1억 5천만 마르크, 당시 돈으로 3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은 지금 1200원 하면은 360억 원, 360억 원이 없어서 나라를 못 일으켰어요. 그랬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때가 1960년대 초예요.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1억 5천만 마르크 빌려준다는 소식 듣고 다 할렐루야하고 돌아왔고, 배경훈 박사는 남아서 실무 작업을 하는데, 문제는 어느 나라 어느 은행도 대한민국을 담보로 돈 빌려줄 나라가 없어요. 겨우 1억 5천만 마르크를 빌려 놓았는데 이게 보증을 써서 빌려줄 나라가 없어서 이제 또 헛수고로 돌아가게 되었으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때 백영훈 박사가 자기 대학 동기들이 이제 정부 고위 관리 과장급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동기들을 찾아가면서 야, 너가 안 도와주면 내 여기서 죽는다, 내 죽는 걸 볼래? 그 대학 동기들이 그렇게 아이고 영훈이가 왔다는데 지금 저런 행편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당시 독일 노동부 차관 슈미트 과장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혹시 너희 나라에서 광부 좀 보낼 수 없나? 이제 독일 탄광에서 지하 1000m까지 내려가서 탄을 캐는데 지열이 너무 뜨거워서 파키스탄에서 온 근로자도, 터키에서 온 근로자들도 다 도망을 간다. 한 5천 명 보내줄 수 없나? 그때 주독 대사가 신영균 씨인데 5천 명이 아니라 5만 명이라도 보낼 수 있지 해서 국제시장 영화 봤죠? 안 본 사람은 보세요. 그래서 파독광부 파독 간호사가 가게 됩니다. 이 파독 광부 간호사의 월급을 담보로 독일 은행 도이치 뱅크가 한국에 돈을 빌려줍니다. 월급의 80% 이상을 한국으로 송금을 하고 3년 이상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갔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 그 독일에 가서 죽자고, 한국 사람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때 간 사람들은 다 똑똑한 사람들만 갔습니다. 대학 나왔는데 일자리가 없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이제 간호사가 돼가지고 그때 당시 한국 월급의 10배를 받고 갔으니까 가서 했는데, 손재주가 있죠. 머리가 비상하지요. 열심히 이를 악물고 일을 했잖아요. 독일 언론이 찬사를 하고 간호사들 말이 안 통하니까 시체를 닦고 중환자를 돌보는 걸 보고 동양에서 온 천사라고 하면서 독일 의회가 한국의 대통령을 도와주자, 초청하자 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1964년 12월 3일 독일을 방문하게 됩니다. 처음에 미국 노스웨스트 항공에 5만 달러를 주고 20자리를 빌렸는데 출발 열흘 전에 노스웨스트 항공에서 할 수 없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유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는데 미국 항공사가 이걸 해주면은 미국 정부가 군사혁명 일으킨 정부를 지지하는 오해를 주어서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런 아시아 국가에 영향을 준다 해서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백영훈 박사가 부름을 받아서 한국일보 특파원했던 이분과 함께 독일에 가서 실무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입이 떨어지지 않지만은 우리가 비행기가 없다, 너희 나라가 잘 사니까 비행기 좀 보내줄 수 없나? 독일 관리가 기가 차서 말을 못 하더랍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라 해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3일 남겨놓고 답을 오기를 비행기를 보내주겠다 했어요.
대통령 전용기를 보내주는 게 아니고 알고 봤더니 일본 동경에서 홍콩 가는 이 루프트한자 독일 국적 비행기가 서울에 들려서, 잘 보세요. 12월 3일 대통령이 서울에서 홍콩에서 태국 수도 방콕에서 그다음에 인도의 수도 뉴델리, 파키스탄의 수도 카라치,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쾰른 공항까지 7개국 8개 도시를 3일에 걸쳐서 28시간에 우리 대통령이 거기 간 거예요.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그처럼 초라하고 긴 여정이었습니다. 왜? 나라가 가난하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대통령이 왔다니까, 그 고생 끝에 대통령이 왔다고 광장에 광부 간호사들이 모여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아무도 못 부르고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열심히 일합시다. 우리 후손들에게는 이 가난을 물려주지 맙시다. 리비케 대통령이 손수건을 주어서 대통령 눈물을 닦게 하면서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 대학에 가서 강연을 하면서 대통령이 여러분 꿈을 가지고 세계를 위해서 일하세요, 이런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 대통령이 그 대학생들에게 돈 좀 빌려달라고, 나는 군인인데 군인은 약속을 지킨다, 돈 좀 빌려달라고 대통령이 대학생에게, 그게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때 동행했던 백영훈 박사와 일행들이 가는 곳마다 울었죠. 에르하르트 총리 2번을 총리를 했고 우리 오늘의 한국 산업을 일으키는데 은인입니다. 이 에르하르트 총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서 자기가 한국을 2번을 가봤는데 한국은 산이 많더라. 근데 산이 많으면 물류 수송이 안 된다. 고속도로를 깔아라.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고 철강 회사가 있어야 되고 정유 공장이 있어야 되고 중소기업이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가 도와주면서 기술 고문을 5명 보내주마. 그리고 담보 없이 2억 5천만 마르크. 작년에 그렇게 사정사정해서 담보를 받고 1억 5천만 마르크를 받았는데 파독 광부 간호사의 그 피눈물 나는 노력이 인정을 받아서 담보 없이 2억 5천만 마르크를 빌리게 되고, 그리고 기술 고문이 오게 된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독일 마을에 기념관에 가니까 그 간호사 출신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나오다가 다시 들어가서 사진 찍고 악수 한번 하자면서 고맙다고, 그때 수고하셔서 오늘 우리 한국에 있다고 내가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혹시 이 다음에 거제도 오시면 시청 옆에 우리 고현교회 오시라고 내가 식사 대접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불과 5, 60년 전에 형편없었던 나라가 이런 걸로 해서 된 거예요. 자, 그랬던 우리나라가,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골드만삭스 말한 대로 2020년, 2025년, 2050년. 자, 이렇게 할 때 2가지 조건은 충족. 첫째로 남북 통일 해야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21세기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서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프랑스 파리 제2대학의 세계적인 석가 기 소르만 교수가 원더풀 월드라는 잡지와 인터뷰하면서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대만도 일본도 아니고 통일 한국을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통일 안 해도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굉장한데, 만약에 통일하면은 북한이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와 국경선을 맞붙게 되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한다 했어요. 통일은 대박이라는 네 가지 이야기, 아까 전에 제가 나만 이야기했습니다. 두 가지 조건 내가 이야기했죠. 고령화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지금 아이 안 낳는 나라가 되었어요. 아이 안 낳는 나라. 2001년에 1.3명 이하로 떨어졌는데 지금 이게 20년 이상이 지나가 버렸어요. 한 나라가 그 문화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20명이 결혼하면 24명을 놓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20명이 결혼해서 13명을 놓는 데가 벌써 20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선진국 중에서도 우리가 최고로 저출산입니다. 그래서 심각한데 2017년 6월 인구 동향을 통계청에서 발표했는데 20명이 결혼 13명이 낳는데 이번에는 봤더니 더 떨어졌어요. 10명하고 0.4명이라. 나라가 저출산 때문에 지금 완전히 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2020년이 되면은 이탈리아를 제치고 G7에 들어가고 2025년이 되면은 미국, 일본 다음으로 잘 사고 2050년이 되면은 저렇게 찬란한 나라가 되는데 2750년 아니 이 출산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2750년까지 갈 것 없어요. 2500년쯤이면은 끝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에 우리가 이제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 2차 대전 후에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케네디 행정대학원의 데이비드 맥클라우 박사가 2차 대전 후에 많은 나라들이 발전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없다. 그런데 어떤 사회가 발전하면은 사회학적인, 경제학적인, 역사학적인 무슨 원인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발전은 그러한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인적 자원이 있긴 한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을 들어서시려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줄로 믿습니다. 짐 데이토라는 하와이대 교수는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첫 번째로 드림 사회로 진입한 나라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상품으로 해서 수출에 성공한 나라, 세계의 첫 번째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굉장합니다. 기소르만 교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UN 헬렌 클라크 총재가 뉴질랜드 총리를 3번 했는데 한국인의 성공 비결을 근면성, 슬기로운 발전 전략, 놀라운 기술 학습력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능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가 수출 1억 불 달성했던 때가 언제냐? 1964년도입니다. 1964년도 우리나라 1년 전체 수출액이 64년도 1억 달러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가 1970년에 수출 10억 불.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100만 불 수출의 탑, 1000만 불 수출의 탑 라디오에서 들은 거 기억나죠? 그러다가 1977년도에 수출 100억 불을 달성해서 세계에서 1,000달러로 1977년에 북한을 따라잡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던 나라가 기적적으로 발전해서 지난 2011년 11월 30일 세계에서 8번째로 5천억 불을 달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1년에 5천억 불 달성한 나라가 8나라밖에 안 돼요. 그 나라에 우리나라가 이름 올렸다고 하면 연간 수출 수지 1조 달러를 달성한 것이 그때 2011년 12월 5일 통계입니다. 그리고 2012년 6월에 세계에서 7번째로 2050 클럽 1인당 GNP 2만 달러, 그 다음에 인구 5천만, 이것은 세계에서 마지막입니다. 중국 인구는 되는데 GNP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마지막으로 저렇게 됐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영향력도 엄청나지요. 세계 3대 국제기구 하면 IMF, UN, 세계은행입니다. 이제는 반기문 씨가 UN 사무총장에서 물러났지만은 반기문, 김용,
세계 3대 국제기구의 두 대표가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WTO 사무총장 이종옥 씨입니다. 장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에 사는 민족이 우리 한국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220개국 조금 넘게 되는데요, 유대인들 약 730만 명이 100억의 나라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이민 역사가 2000년이잖아요. 중국 화교가 130여 개국에 4,543만 명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82개국에 730만에서 50만이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전 세계 가장 넓은 영토에 흩어져 사는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이민 역사가 얼마나 되느냐? 공식적인 이민 역사는 1902년 12월 21일 하와이 사탕수수 밭으로 간 86명이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것은 1863년 먹을 것이 없어서 함경도에 살던 농민 최운보, 양응범 씨 등 13가구가 소련의 땅 연해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영구 이주한 거예요. 그런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세계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 음악, 스포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로 뻗어가고 있죠. 자,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습니까? 제가 오늘 이 강의는 90분 강의를 목사님들을 상대로 4번을 하는 강의인데, 오늘 짧게 이렇게 제가 오늘은 9시는 조금 넘길 것 같아요. 9시 반 안에는 내가 마치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역사를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짧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에 우뚝 선 민족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도 대한민국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짐바브웨에 갔는데 저와 우리 일행은 그대로 통과. 중국 사람 한 10명 정도는 우리보다 먼저 왔는데 입국이 안 돼가지고 까다로운 심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대한민국 여권의 힘이 큽니다. 할렐루야. 5,000년 역사의 찬란한 때를 맞았어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고 언제부터 이렇게 영향력이 있었나 그 말입니다. 고조선, 고구려신라 백제, 통일신라, 고려, 조선, 대한제국, 일제. 여러분, 이때 시대적인 축복도 장소적인 축복도 없었습니다. 지난 19세기 우리 조선을 방문한 외국인의 눈에 비친 조선은 망해가는 나라였습니다. 1832년 독일 선교사 퀴철라프가 우리 한국에 왔지요. 1874년 프랑스 파리 외방선교회 소속 달래 신부 같은 사람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고레아 교회의 역사 1814년 조선의 상황을 설명을 했어요. 조선은 망해가는 나라였습니다. 1800년 조선의 위대한 임금 정조대왕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안동 김씨, 풍량조씨 외척 세력으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썩어갔어요. 그러다가 1863년 고종황제가 집권하면서 민비 명성황후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 기울어가던 조선에 있어서 무당 점쟁이들이 덕실했습니다. 모든 관직에는 뇌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관 매직한다 했어요. 이방이라는 배설은 줬지만은 월급은 안 주니까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은 거예요. 1894년 이사벨라 비숍 여사, 여러분 100년 전에 여자가 영국 왕립지리학교 소속 정회원이라는 것은 이 이사벨라 비숍 여사가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벨라 비숍 여사가 우리나라를 4번 방문했는데, 그리고 나서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사벨라 비숍 여사의 눈에 비친 조선의 모습은 3가지였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더럽고 게으르고 부패한 나라는 처음 봤다는 것입니다. 왜 더러웠습니까? 우리 안 씻었잖아요. 우리 옛날에 안 씻었잖아요. 목욕탕 1년에 몇 번 갔습니까? 2번 안 갔어요? 설 추석 앞두고. 내 초등학교 때까지 그 2번밖에 안 갔는데, 옛날에 우리 안 씻었습니다. 자, 겨울 되면은 어른들이 갑버스 낳고 뭐 했죠? 따뜻한 양지역에서 이거 뭐 했어요? 이 잡았지. 이 다 어디 갔어요? 지금 이게 지금 천년기념물로 보관해야 된다. 그랬던 날 1882년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수호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외교관을 보냈습니다. 외교관은 최고의 국제 신사잖아요. 그런데 그 워싱턴에 간 우리 한국 외교관들이 쉬는 시간에 따뜻한 양진역에 갓을 벗어놓고 뭐 하고 있어요? 이 잡고 있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해충 벌레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면 몸에서는 냄새가 풀풀 나서 상투에, 그래서 동양에서 온 돼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러웠습니다. 게을렀습니다. 왜? 일거리가 없어서. 부패했습니다. 뭐 조금만 있으면 관가에서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벨라 비숍 여사가 만주 땅에 가서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아니, 똑같은 조선 사람인데, 조선에 사는 조선 사람은 너무 더럽고 게으르고 부패한데, 만주 땅에 사는 조선 사람은 중국 사람보다도 더 잘 살고 부지런하고 깨끗하고 부자라. 소련을 갔습니다. 연해주 하바로프스크. 소련에 사는 조선인들도 역시 부지런하고 깨끗하고 잘 살고 오히려 소련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거라. 그 이사벨라 비숍 여사가 비상한 여사니까 예언을 했습니다. 언젠가 이 민족이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훌륭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조선이 지금 저렇게 더럽고 게으르고 부패하고 가난하고 못 사는 것은 지도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곧 망할 나라였던 우리 대한민국은 실제로 1910년 8월 29일 일본에 의해서 강제 병탄하게 되지요. 병탄하게 되는데, 일본이 우리보다 근대화에 앞선 것이 1854년 미국 페리 함대에 문호를 개방하고 1868년에 명치유신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1875년에 운요라는 군함을 보내서 우리 한국에 붙고, 그리고 1876년에 조일수호 조규입니다. 조교가 아니고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핵심은 3가지. 치외법권, 일본 사람 한국에서 법적인 조치를 받지 않는다. 일본 상품 무관세, 일본이 마음대로 우리나라 해안을 와서 청량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조선의 관리들이 썩어서 저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치외법권 1895년 음력 8월 20일 양력 10월 8일 48명의 자객을 보내서 경복궁에 우리 명성황후를 죽여서 광화문 새거리에 불태웁니다. 그런데 그 48명을 저 치외법권 때문에 우리가 재판 못하고 저는 일본으로 데리고 가고, 일본 히로시마 재판소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석방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고관되작 부귀 영화를 누립니다. 그게 우리 조선의 역사입니다. 일본이 1894년 5년 청일전쟁을 일으키는데, 놀랍게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겨버리지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러시아가 이제 일본이 청나라를 점령하고 이거 한다,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독일, 프랑스와 함께 일본 보고 만주 땅하고 빨리 요동반도 돌려주라. 이게 우리 역사에서는 삼국 간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성황후를 시해하게 되지요. 그리고 1904년 러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놀랍게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겨버립니다. 깜짝 놀랐죠. 여러분, 참 일본이 엄청난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이 지금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러일 전쟁이 한참이던 1905년 2월에 독도는 일본 시마네현 부속 도서다라고 공포하고 주장한 거예요. 그 전에 세계 지도, 일본 지도에 보면은 독도가 우리 땅입니다. 그 이후에 독도를 자기 땅으로 넣은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부터 대마도는 우리 땅, 이승만 대통령 실제로 대마도를 우리 땅으로 반환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일본 동경도 우리 땅으로 주장하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왜? 일본이 1905년 2월에 러일 전쟁하면서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해서 저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부터 주장하자는 거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일본이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소리가 1909년 간도 협약을 해서 이 일본이 중국을 우리 동북 삼성 저쪽을 중국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언젠가 이거 우리 다시 찾아야 되는데 참 기가 막힌 일이죠. 1905년, 우리 역사에서 1905년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907년 5년 7월 일본이 미국과 가스라테프트 조약을 맺습니다. 가스라 외상과 테프트 육군 장관과 밀약인데, 내용은 일본은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는 것 두말하지 않고 미국은 일본이 조선을 실질 지배하는 것 두말하지 않는다. 그게 가스라테프트 협약의 밀약의 핵심입니다. 8월에 제2차 영일 동맹을 맺습니다. 핵심은 일본은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는 것 두말하지 않고 영국은 일본이 조선을 실질 지배하는 것 두말하지 않는다. 그게 그겁니다. 9월에는 패전국 러시아와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맺는데 일본의 조선 지배를 러시아가 인정하고 일본이 남만주를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남사할린 섬을 일본에 할양한다 해서 저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체결한 공로로 미국 제27대 루즈벨트 대통령, 저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데 저 루즈벨트는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뉴딜 정책으로 유명한 벤자민 루즈벨트 대통령 아닙니다. 그렇게 되었죠. 10월 한 달 쉬고 11월 17일에 을사능력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해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종 황제의 의인이 없는 국제법상 무효입니다. 그렇게 나라의 외교권을 빼앗아갔을 때에 황성신문의 장지연 씨는 시일야 방성대국이라는 시조를 쓰지요. 자, 그리고 1907년에 우리 제2차 만국박람회의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릴 때에 고종 황제가 이준, 이상설, 이휘종 세 사람을 보내어서 국제사회에 호소를 해라. 그렇게 해서 일본이 강제로 우리 외교권을 빼앗아갔다 해서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일본이 강제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아갔다는 것을 홍보를 하는데, 문제는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그 회의에 입장을 못합니다. 국제회의에 우리나라가 입장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 우리 조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준 열사가 거기에서 자결을 하고 일본은 고종 황제가 헤이그 밀사를 파견했다는 빌미로 고종 황제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고종 황제의 아들 순종을 왕으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다는 핑계로 군대를 해산하는데, 그때 당시 군대라고 해봤자 8,785명밖에 안 됩니다. 나라를 삼키려고 완전히 그렇게 한 것이죠. 제가 아까 말한 간도협약, 저거 우리 빨리 찾아와야 됩니다. 1909년 7월 10일 사법권을 박탈하고 6월 24일 경찰권을 빼앗아버리고
1910년 8월 29일 드디어 우리 한국을 강제로 일본에 병탄시키는데, 사실은 1873년부터 1868년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키고 나서부터 1873년부터 정한론으로 한국을 점령하려고 했는데,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느라고 저때까지 기다리다가 드디어 1910년 8월 29일에 우리나라를 빼앗아 버립니다. 자, 병탄 후에 한국인의 성향 네 가지. 다수의 백성은 무식하고 양순하여 일본에게는 벌벌벌 떨었고, 두 번째는 이완용, 송병준 같은 매국노들, 세 번째는 이놈의 세상 하면서 주색 잡기에 빠졌던 사람, 네 번째 시작. 안 보여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희망도 없고 일본이 두렵지 않은데, 네 번째 예수교인들, 배운 것도 있고 동네에서 신망이 있는데 벼슬을 주면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해서 일본에 협작 안 하고, 그 다음에 여자들을 줘서 속이려고 꼬으려고 해도 넘어가지 않고, 그렇게 일본 관리들의 뜻과는 달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병탄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일본이 한국을 삼키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기독교인이 방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려고 105인 사건을 조작합니다. 없었던 건데 조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데라우치 총독 모살 미수 사건. 1910년 12월 데라우치 총독이 압록강 철교 준공식에 참석하려고 하는데, 그때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600여 명이 넘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마지막에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 105명인데 90몇 명이 장로교인, 그리고 몇 명의 감리교인, 저 105인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885년 나라가 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민족을 살리시려고 언더우드 아펜젤러 두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비춘 것입니다. 자,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3.1 운동이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기독교인들로서만 하려고 할 때 민족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고 범국민적으로 하자 해서 했는데,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16명, 목사님 11명, 전도사님 3명, 장로님 1명, 집사님 1명. 그래서 기독교인이 16명, 천도교도가 15명, 유교 1명도 없습니다. 불교도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과 또 한 명의 불자가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어요. 저때 당시 우리 한국 민족이 2천만 명입니다. 2천만 명 가운데 기독교인이 20만 명이 안 됐습니다. 우리 국민 1%도 안 되는 그 기독교인 중에서 민족 대표 33인을 뽑는데 16명이 들어갈 정도로 기독교인이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3.1 운동이 원래 고종 황제의 장례식인 3월 3일 날 일어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민족 지도자들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 황제의 장례식 날 할 수 있냐, 그래서 하루를 땡겼어요. 하루를 땡겼더니 그날이 3월 2일 주일이라, 여러분 목사님이 11명, 전도사님, 기독교인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겼잖아요. 그래서 하루 더 땡겨가지고 원래 3월 3일 날 하려고 했던 것을 3월 1일 토요일 날 대한독립 만세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한국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잘하는 설민석 씨라는 사람이, 이분 아주 탁월하게 강의를 잘합니다. 민족 대표 33인이 그날 태화관에 있는 술집에 가서 술 마셨다는데
그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안 먹잖아요. 더군다나 저때 주일날 만세운동 할 수 없다 토요일로 옮겼는데 저 목사님들이 술 마셨다. 이거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요즘 인터넷 뉴스 같은 거 함부로 그냥 받으면 안 됩니다. 완전 엉터리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제 기독교는 우리 민족의 중심이 됩니다. 독일은 3.1운동의 3원칙 쭉 이런 게 있습니다. 있고 제암리교 있고 신사참배 반대 이렇게 했죠. 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삼켰을 때에 독립운동의 세 기류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힘이 없어서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나라의 실력을 기르자. 그 중심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무실력형. 두 번째로 무력으로서 일본과 싸워서 조국 독립을 일으켜야 된다. 그 중심에 김구, 박용만 같은 분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아니다. 외교의 힘으로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우리나라가 조국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 그 중심에 이승만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우리나라가 외교의 힘으로 조국 독립을 이루게 했다는 것이 옳았다는 것을 증거를 합니다. 그 몇 가지 중에서 하나, 여러분 서기 993년에 거란의 소손영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쳐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때 고려 제6대 성종대왕이 큰일 났다, 평양 이북 땅을 거란에게 바치고 우리가 화해하자라고 할 게 있었고 항복하자고 하고 있었습니다. 할지파도 있고, 그때 서희가 임금님 제가 한번 만나보고 결정을 합시다 해서 소손영과 담판을 해서 조목조목 이 소손영이 말하는 것을 반박을 해서 오히려 압록강에서 청천강에 이르는 강동육주를 우리가 돌려받고 거란의 80만 대군이 물러간 것, 그것이 바로 이게 외교의 힘입니다. 이 외교는 나중에 광해군 때 와서 또 발휘가 되게 되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을 한 것도 외교를 통해서 삼국을 통일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본과 싸워서, 저거 이제 화면 문 닫아도 괜찮겠어요? 화면 문 닫고 나중에 틀으라면 드세요. 우리가 일본과 싸워서 독립을 이루겠다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가 기분 좋은 일입니다. 실제로 김좌진 장군이 청산리 대첩에서 승리를 하고 이봉창 장군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해에서 또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런데 그건 일시적입니다. 당시 일본은 140만이 넘는 군사대국으로 세계 3대 군사대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그냥 미국과 전쟁을 일으키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일본이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가 말씀드렸죠, 8,785명밖에 안 돼. 무슨 수로 독립을 이룹니까? 그래서 이 새 실력을 기르자, 싸워서 독립하자, 외국의 힘을 빌려서 외교의 힘으로 조국 독립을 이루자라고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게 맞아떨어진 것이 지난 2010년 한국일보 주미특파원을 역임했고 한미친선우호협회 회장이고 대학 교수인 정일화 박사가 대한민국 독립의 문 카이로 선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카이로 선언이 대한민국 독립의 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1943년 2차 대전이 한참 했을 때에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영국의 처칠 수상, 자유중국의 장개석 총독, 미국의 벤자민 루즈벨트 대통령이 모여서 우리가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 너무나도 인류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겪는데
이대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국제 연합을 만들자, 그런 여러 논의를 하고 1943년 11월 27일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카이로 선언을 발표합니다. 근데 그 카이로 선언 안에 놀라운 문구가 하나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이 식민지 상태에 있음을 감안하여 적절한 때에 대한민국을 해방시킨다. 그 문구 누가 넣었냐는 겁니다. 그때 당시 세계의 식민지 국가가 약 40개국이었습니다. 아시아의 필리핀, 인도, 말레이시아 대부분의 나라가 식민지였습니다.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가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남미의 모든 나라가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40개국이 넘는 식민지 국가가 있었는데 아무 나라도 들어가지 않고 딱 대한민국만 식민지 상태에 있음을 감안하여 적절한 때 해방한다. 그 문구 누가 넣냐 말이에요. 카이로 선언의 초안자가 루즈벨트 대통령의 비서 해리 홉킨스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끊임없이 루즈벨트 대통령, 영부인 여사, 해리 홉킨스, 온 세계 요로에게 대한민국, 일본의 이러한 여러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반영이 됐다 그 말입니다. 공산권 지도 준비해 주세요. 드디어 공산권 지도 준비해 주세요. 드디어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 원자 폭탄이 떨어집니다.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또다시 원자 폭탄의 한 방이 딱 떨어집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2차 대전에 참전하지 않았던 소련이 이거 태평양 전쟁 끝나겠네, 8월 9일에 태평양 전쟁 참전을 선언하고 저 지도에서 보는 대로 바로 저 연해주에서 북한으로 바로 진격해 버립니다. 이게 우리로서는 앵통한 거예요. 일본이 일주일만 앞에 항복했더라도 소련이 아무 권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소련이 태평양 전쟁 일주일 참전하고 남북을 저렇게 분단해 버립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항복할 때 미국 동부는 8월 14일 저녁입니다. 정작 당황한 것은 미국 국무부였습니다. 왜? 한반도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개념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미국 국방부 정책위 소속 찰스 본스틸 대령과 딘 러스크 대령을 시켜서 먼저 미 국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나온 지도를 가지고 휴전선을 서울 이북 보니까 38선을 꺼서 소련과 협상을 하는데, 문제는 미국은 한반도에 한 발짝도 발을 들여놓지 않고 1000km 밖에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소련은 이미 북한 땅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소련이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미국, 소련 중간에 하자 하면 대전쯤에서 잘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 소련이 태평양 전쟁 참전이 일주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38선으로 38선 이북은 소련 군정, 38선 이남은 미군 군정으로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이 한반도 분단의 원흉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지요.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 분단의 원흉입니다. 좀 더 넓게는 당시 국제사회가 그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휴전선이 딱 갈라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 저때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을 때에 저렇게 휴전선으로 갈라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반도도 붉게 물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도를 잘 보세요. 1917년 소련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이 너무 좋아서 전 세계의 지식인들이,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저 공산주의에 물들어 갑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도와준 나라 아무도 없고 소련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공산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나오자마자 공산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외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좀 길게 해야 되는데 제가 참 많이 시간 관계상 못하겠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배제학당에서 신식문을 배우고 영어를 배웁니다. 영어를 배운 지 6개월 만에 영어 선생이 됩니다. 천재지요. 1899년 이렇게 무능한 고종 황제로서는 안 된다 해서 공종폐위 업무에 가담해서 한성 감옥에 사형수가 되어서 있습니다. 한성 감옥에 사형수가 되어 있으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나라에 100만 명의 기독교인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당시 한성 감옥에 갇혔던 민족 지도자들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4년에 감옥에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쓰는데 그것은 새로운 우리나라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나라를 세워서 나라를 일으켜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자, 1905년 일본이 우리나라 외교관을 빼앗아갔잖아요. 고종황제가 1882년 미국과 맺은 그 수호 통상 조약을 근거로 미국의 도움을 받으러 사람을 보내는데 영어를 잘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이 특사로 가서 아까 전에 말한 그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니까 그래, 우리가 도와주겠다, 공식적인 문서를 가지고 오라 해서 당시 워싱턴 공사인 김윤정에게 찾아가서 해달라고 하니까 이 김윤정이가 대세를 보니까 조선은 망하고 일본이 일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종 황제의 어명을 받고 왔는데도 공적인 문서를 안 써줍니다. 결국 도움을 받지 못하지요. 이 김윤정이는 일제시대에 전라도지사를 헤쳐먹는 매국노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승만 대통령은 선교사님들의 주선으로 조지 워싱턴 대학 3학년에 편입해서 2년 만에 학사를 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1년 만에 석사를 하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2년 만에 국제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영국 사람도 5년 만에 조지 워싱턴 학사, 하버드 석사, 프린스턴 박사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이승만 대통령이 뛰어난 인물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이승만 대통령이 끊임없이 이렇게 외교 활동을 하는 가운데 1919년 딱 이제 1917년 공산주의가 일어나자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는 망한다, 5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재산을 나누면 근로의욕이 없어진다, 기업가를 없애면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식인을 없애면 모든 사람이 우매해진다, 종교를 없애면 도덕이 타락한다, 소련을 조국으로 믿으면 배반당한다라고 공산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아무도 이를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1947년 미국 대통령 트루만이 더 이상 3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더 이상 공산주의자와는 대화가 안 된다라고 트루만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세계가 공산진영, 자유진영으로 나뉘게 됩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참 우리로서는 은인입니다. 자, 보세요. 1917년에 저렇게 공산주의가 시작되는데 저 소련 붉게 물들었죠. 저 유럽의 모든 나라, 체코, 헝가리,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다 공산화됐습니다. 독일도 미국이 주둔한 서독은 자유, 동독은 공산화됐습니다. 몽골, 중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다 공산화됐습니다. 한반도도 소련군이 진주한 저 북한은 공산화됐잖아요. 1991년 12월 공산당이 해체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체되었을 때에 지난 70년 동안 공산주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련에서 4천만 명 이상의 사람이 숙청 학살당했습니다. 저 중공에서 4,5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철의 장막, 죽의 장막이라는 말을 썼지요.
여러분, 베트남, 그 베트남의 호치민은 세계적인 영웅입니다. 인민을 사랑해서 인민과 같이 생활했고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조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공산주의 국가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살리겠다고 한 결과 그렇게 사랑한 자기 동족 300만 명을 죽이고 100만 명의 보트피플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김일성이 1945년 이후에 얼마나 많은 우리 동족을 죽였습니까?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만약에 1945년 그때 38선으로 갈리지 않았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모든 소련의 위성 국가가 공산화됐잖아요. 유일하게 공산화되지 않았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산화되었다면 우리 북한 동포들이 경험한 그 비참한 것이 우리나라가 됐죠. 오늘 저녁 식사하면서 우리 최인식 목사님이 아버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인식 목사님의 아버님 최혜일 목사님은 우리 교단과 한국 교계의 지도자이신데, 목사님이 공산당은 안 된다고 하면서 공산당이 어느 임신부 아주머니인데 공산당이 와서 그 배를 갈라버리더랍니다. 그게 공산당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반미, 친북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누가 저렇게 대한민국을 붉게 물들지 않고 푸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비참했던 나라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2020년, 2025년, 2050년이 되면 이렇게 세계의 우뚝 선 나라가 될 수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나라를 들어 쓰시려고 이 나라에 섭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라는 망해갔지만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비춰주시고, 할렐루야, 그 복음이 우리가 일제를 이기는 힘이 되었고, 이 기독교가 6.25 등난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나오면서 한국을 세계의 우등선 민족이 되게 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해방이 되었습니다. 남북 이렇게 하다가 우리 김구 선생님 통일한국을 꿈꿨지만은 북한에게 이용만 당했지요. 그래서 1948년 5월 10일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하고 7월 17일 전국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문제는 국제사회로부터 대한민국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제3차 유엔 총회가 1948년 9월 27일인가부터 12월 1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을 때에 우리 한국에서는 대표단이 3개가 갔습니다.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이 장명 박사를 단장으로 대한민국을 인정해 달라, 김일성이가 안 된다. 그리고 김구 선생님도 하나의 통일한국을 꿈꿨기 때문에 김규식 박사를 단장으로 반대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가나 마나 이건 안 됩니다. 근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김일성이 보낸 대표단은 프랑스 정부가 비자를 안 줘서 입국을 못하고, 할렐루야, 김구 선생님이 보낸 김규식 박사가 단장으로 한 그 팀은 마지막 순간에 김규식 박사가 내가 못하겠습니다 라고 단장직을 고사함으로 말미암아 못 보내고, 그 일원이었던 서영애는 그 길로 월북해서 김일성이에게 붙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의 그 큰 뜻을 김일성이가 이용을 한 것이지요. 문제는 그렇게 제3차 유엔 총회에 참석했지만은 한국 문제는 상정도 안 되고 일주일을 남겨두고 한국 문제가 논의가 되기 시작하는데, 당시 소련 주재 이 러시아 대사는 비신스키인데 말 그대로 이 사람은 비신사적이라 가지고 마이크를 잡으면 3시간씩 독서를 퍼부으면서 회의를 방해합니다. 1948년 12월 11일 저녁이 됐습니다.
내일이면 유엔 총회가 폐막되는데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안건도 다루지를 못하고 이대로 폐막돼 버리면 한국이 큰일 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장면 박사가 식사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오늘 밤에 철회할 사람 손들어라. 아무도 손 안 들어서 그러면 내일 새벽에 내가 깨울 테니까 나오라 해서 모윤숙 여사하고 둘이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윤숙 여사의 외고입니다. 12월의 프랑스 파리 얼마나 춥습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다리는 또 얼마나 아픕니까? 하면은 기도 끝날까 하면 기도를 끝날까 하는데 장면 박사의 기도는 끝날 줄을 모릅니다. 긴 시간 뒤에 드디어 기도가 끝나서 호텔 방에 가서 이제 좀 쉬는가 했더니 다른 예배당에 가서 또 기도하자답니다. 박사님 좀 쉬다가 하니까 지금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데 그것도 못 참고 호통을 맞고 또 다른 예배당 찾아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유엔 총회에 참석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비신스키가 또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대표단이 절망을 하고 있는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비신스키를 살짝 건드려 버렸어요. 이 사람이 3시간을 회의 진행하는 독서를 퍼붓고 다른 소련의 위성 국가에게 바톤을 넘기기로 작전을 짰는데 15분 만에 복통을 일으켜가지고 발언을 다 못하고 내려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사이에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 찬성 48표 반대 6표 스웨덴 기권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됐습니다. 할렐루야. 눈치 빠른 사람은 이때 박수 쳐야 되는데 지금 크게 박수 쳐야지. 할렐루야.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 폐막식 날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이가 기습 남침을 했을 때에 유엔군이 참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것도 몰라도 상식과 합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 6.25는 북침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미친 인간들이 있는데 그 인간들 북한으로 보내야 돼요. 여러분, 6.25가 북침인데 3일 만에 평양이 함락당 안 당하고 서울이 함락당합니까? 6.25가 북침인데 6월 11일부터 6월 23일까지 2주간 동안 비상계엄령에 있다가 6월 24일 토요일 0시를 기해서 비상계엄령을 해제하고 장병 3분의 1 이상을 외출 휴가 보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돌았습니까? 월요일날 일요일날 전쟁할 건데 장병 3분의 1을 외출 휴가 보냅니까? 또 하나, 이승만 대통령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장로입니다. 그래 장로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주일 새벽 4시에 전쟁 일으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아니잖아요. 6.25는 북침 아니고 남침 맞죠? 지금도 6.25가 북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좋은 북한 김정은이 밑에 가서 그렇게 한번 당해보세요. 여기서 그런 소리 이상한 소리 해서 하지 말고. 자, 그렇게 6.25 전쟁이 딱 터지자마자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트루만 대통령에 통화를 합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바로 안전보장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미국, 영국, 자유중국, 프랑스, 소련 이 5개국이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야 가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소련 대표가 여기 참석하지 않았어요.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소련 대표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늦었다 아닙니다. 배탈이 나서 늦었다 아닙니다.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은 1950년 1월 30일부터 당시 소련 주재 유엔 대사 말리크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보이콧했습니다. 그 이유는 1949년에 세워진 중공을 안전보장 이사회에 넣고 자유중국을 빼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 1950년 1월 30일부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보이콧했는데 6.25 전쟁은 저거가 일으켰는데 참석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련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인류 역사의 최초로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없는 참전 16개국 이 미용 온갖 구호물자를 보내는
58개국의 도움으로 아무 존재감 없는 우리 대한민국에 유엔군이 옴으로 말미암아 공산화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전쟁 한 달 만에 압록강 전선만 남겨놓고 붉게 물들었는데 9월 15일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북진하게 되지요. 유엔군이 중공군이 참전함으로 말미암아 1950년 12월 24일 흥남 철수작전 국제시장 그게 일어납니다. 자, 전쟁이 길어지자 모두 다 지쳤습니다. 세계는 1차, 2차 세계대전에 지쳐 있는데 또 존재감 없는 한국전쟁에 피곤하고 미국도 소련도 중공도 김일성이도 휴전을 하기 원했습니다. 유일하게 휴전을 반대한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왜? 이대로 휴전이 되면은 소련과 중공은 물러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미국과 자유진영은 다시는 안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공산화될 수밖에 없다. 공산화되어서 우리 민족이 잘 살면 다행이지만은 저기 본대로 공산화된 우리 조국은 우리 백성은 너무나도 비참하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을 반대합니다. 미국은 전쟁이 길어지자 이제 반전 여론이 일어나면서 트루만 대통령이 재선에 참선하지 못하고 2차 대전의 영웅 아이젠하워가 한국전 휴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아이젠하워는 한국 전쟁을 가볍게 휴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한국은 너무나도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으니까. 그런데 그 한국에 세계 최고의 지도자 이승만이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스탈린, 처칠, 모태똥, 장개석, 루즈벨트 세계의 지도자들과 지식에 있어서 경륜에 있어서 무엇 하나 뒤지지 않는 세계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반대를 하니까 나중에는 이승만 대통령을 제껴두고 휴전회담을 강행을 했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휴전이 되어버리면은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불쌍하다. 그래서 1953년 6월 18일에서 6월 20일 3일 동안 국군은 유엔군 지휘하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못하고 해병대 사령관 원용덕 대령에게 지시를 해서 방공 포로를 석방을 합니다. 포로가 많을 때는 15만, 중공군 2만, 의용군 여자 제수 3천 해가지고 17만 3천 명이 우리 거제도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1953년 되면은 방공포로 3만 5,698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2만 7,388명을 이승만 대통령이 석방을 합니다.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이젠하워가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 휴전을 협상시키지 못하면 아이젠하워 정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와서 사정사정하면서 맺은 조약이 한미상호 방위조약입니다. 한미상호 방위조약은 한국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공격을 받으니까 자동으로 미군이 개입한다. 미국이 공격을 받으면 한국이 공격을 받으니까 자동으로 한국이 개입한다. 그게 한미상호 방위조약입니다. 그리고 이 인계철선이라고 하죠. 서울 이박 저 휴전선 근처 동두천에 미군을 주둔시켰습니다. 왜? 김일성이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고 이 이승만 할아버지가 또 언제 북한을 올라갈지 모르니까 그 경계선으로 주둔시켰어요. 그리고 1954년 우리나라 1년 수출액이 4천만 달러인데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1년에 8억 불 30배가 넘는 원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의 안전이 보장되고 그리고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한국군을 20개 사단 이상으로 현대화시키고 한미상호 방위조약의 그늘 아래서 이 땅에서 전쟁이 그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세계의 화약고였던 대한민국이 청일전쟁, 러일전쟁, 1차, 2차 전쟁이 일어났던 이 대한민국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그치고 국지적인 전투는 있었지만은 전쟁이 그치고 그를 통해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한국은 세계로 이렇게 뻗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한 5분 안에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1945년 해방이 되었을 때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한 5만 명 됩니다. 30만 명 됩니다. 10년 단위로 배로 늘어납니다. 1955년 60만, 1965년 150만, 1970년 넘어오면서 폭발적인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970년 80년 엑스플로 74 민족복음화 대성회를 거치면서 1200만 명까지 올라갑니다.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한국을 지지하고 한국은 이렇게 뻗어갔습니다. 한국 교회의 발전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경제도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 제1차 한인 선교사 대회가 미국 시카고 휘턴 대학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에펠 존슨 US 월드 포 미션 센터의 에펠 존슨 총재가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실 때 5가지 축복을 주신다. 그 나라에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대교회가 일어나고 신학교의 학생들이 몰려오고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제를 일으킨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쓴 나라가 있는데 이 21세기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쓰실 것이다 라고 예언 같은 말씀을 했을 때에 그때 당시 참석했던 한국의 지도자 550명이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 우리나라가 2000년까지 10,000명의 선교사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했는데 꿈은 좋지만은 1988년이면은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3년에 약 1000명의 선교사인데 2000년까지는 12년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수로 10,000명을 보냅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한국 선교사가 10,000명이 되었습니다. 2017년 현재 한국 선교사는 공식적으로 27,000명이 넘고 개인 선교사 10,000명 포함하면 30,000명이 넘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선교 대국입니다. 할렐루야. KWMA의 강섬상 총재가 아주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한국 선교사가 10,000명일 때 대한민국 GDP가 만불이었습니다. 20,000명일 때 20,000불이었습니다. 27,000명일 때 지금 대한민국이 27,000불입니다. 할렐루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21세기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을 들어 쓰시려고 지난 5,000년 동안 우리 민족을 단련시켰고 기적을 일으켰고 오늘 또 세계를 뻗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족 보험을 이루고 세계 선교를 감당할 때 하나님은 이 민족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는 지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고 민족 보험화가 세계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나라에게 그것을 맡기겠습니까? 유럽 자유주의로 교회가 죽었습니다. 아프리카 지도자가 없습니다. 남미 이하동문입니다. 일본 교회가 너무 약합니다. 중국도 이하동문입니다. 중국은 물론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세속화로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신학과 뜨거운 헌신이 있는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교회계 500주년을 맞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대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성경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성경대로 바로 전할 때에 우리가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세계의 우뚝 선 민족으로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 하라고 골드만삭스에서 2020년, 2025년, 2050년 한국이 이렇게 찬란하다고 보여주고 있고 한류 열풍이 세계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쓰시려고 5,000년을 준비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뚜렷해서 우리 한국 사람은 적도에도 시베리아에 가서도 버팁니다. 할렐루야. 이게 피부색도 희도 검지도 않아가지고 희면 흰대로 검은 대로 어울립니다. 할렐루야. 한국 사람 키도 적당히 커서 큰 사람에게도 작은 사람에게도 어울립니다. 할렐루야. 잠자리, 여러분 침대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침대, 땅바닥, 돌바닥, 방바닥 등만 붙이면 잠을 잡니다. 할렐루야. 언어, 한국인의 이 구강 구조는 모든 발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험, 뽀숑뽀숑하는 이런 경험, 퍼트카타파하, 경험 다 발언합니다. 한글은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종대왕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같아요. 너무너무 위대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일본 사람 받침을 못하잖아요. 김치 합니까? 기무치 합니까? 샐러드 합니까? 사라다 합니까? 받침을 못하니까 우리는 둘 다 하잖아요. 미국 사람도 터 발음이 안 됩니다. 워터 해야 되는데 워러 합니다. 컴퓨터 해야 돼 컴퓨터 합니다. 왜? 발음이 안 돼. 우리는 다 됩니다. 자 보세요. 일본이 옛날에 일본 영어 선생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르칠 때 What is that? 이 발음이 안 돼가지고 What is that?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기억나시죠? 일본에 내가 일본 동경에 가서 지하철을 탄 진짜 이렇게 발음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What is that? What is that? What's that? 다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민족 복음합니다. 세계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21세기에 우리 대한민국을 한국 교회를 들어 쓰시려고 지난 5,000년 동안 준비시켜 오셨습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에 입각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승만 대통령과 건국의 지도자들이 그랬던 뚜렷한 철학을 가지고 세운 나라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바 된 민족이 되기를 원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그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에 우뚝 선 나라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대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경남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드리고 사람을 보내고 우리가 복음 들고 현장으로, 선교 현장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큰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진주 서남 시찰서나 모든 교회들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성호를 3번 부르고 우리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